안녕하세요. EBS에서 생명과학을 가르치고 있는 변춘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이름에 그 춘이 봄춘이에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 그 강의 슬로건이 파르파르 생명과학이고, 그리고 오프닝 노래도 봄봄봄입니다. 오늘 이 강의 하러 오면서 보니까 꽃이 많이 폈더라고요. 네, 여기 와서 보니 여러분의 모습이 봄꽃보다 더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선생님 이름이 약간 남자 이름 같죠? 왜 남자 이름 같냐면 선생님이 좀 형제가 많아요. 선생님 몇째 딸 같아 보이나요? 막내? 어떻게 알아요? 선생님 6남매 중에 넷째 딸입니다. 저희 집에 딸이 5이고 막내가 아들이거든요. 거기에 선생님 지금 넷째 딸이에요. 우리 가족은 좀 캐릭터가 강한데요. 큰언니는 굉장히 알뜰합니다. 그래서 큰언니랑 같이 쇼핑을 하면 망할 일이 없어요. 허튼데 돈을 쓰지 않아요. 그 매장에 있는 옷을 거의 다 입어도 사지 않고 나올 때도 많습니다. 둘째 언니는 깔끔하고 정리정돈을 잘해요. 우리 집에 청소는 둘째 언니가 다 하죠. 이게 딱 분배해줘요, 할 일들을. 셋째 언니는 굉장히 예뻐요. 왜 딸 많은 집에 왜 셋째 딸은 예쁘다는 속설이 있죠? 저희 셋째 딸도 예뻐서, 저희 딸은 아니고 엄마의 딸이죠. 예뻐서 미스 코리아에도 나갔었어요. 넷째 딸은 이제 선생님입니다. 선생님 뭐 해야 될까요, 이제? 부모님의 사랑을 받으려면 뭘 해야 될까요? 그쵸. 공부밖에 없죠. 그래서 선생님은 어렸을 때부터 좀 공부 잘하는 딸이었어요. 성적을 잘 받아가면 이제 부모님이 좋아하시고, 학교에서 상을 받아가면 이제 부모님이 너무 좋아하시니까. 6남매 키우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쵸? 그럼 부모님을 위해서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선생님이 이제 머리가 좋아서 공부를 잘하는 스타일은 아니고, 이렇게 무한히 반복하기 때문에 공부를 잘하는 노력파였어요, 노력파. 선생님 여동생은 이제 좀 꼼꼼하고 가정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집 집사라 그래요. 새해 이제 달력이 오면은 그 달력에다가 생일부터 체크합니다. 얼마나 많겠어요. 엄마 아빠까지 포함하면 8명이죠, 그쵸? 생일 이렇게 체크하고, 결혼기념일 체크하고, 뭐 제삿날 이런 거 표시하는 우리 집 집사고요. 막내는 이제 아들입니다. 성공했죠. 그리고 굉장히 잘생겼어요. 그래서 오늘 이 강의 오면서 나 아는 애들도 별로 없을 텐데 내 얘기 들어줄까? 어떡하지 하면서 내 남동생을 데리고 와서 옆에 세워놓을까? 그럼 좀 잘생기니까 좀 쳐다봐주지 않을까? 막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선생님 그렇게 공부만 했어요. 왜냐면 부모님이 좋아하시니까. 나중에 이제 내가 어떤 직업을 가져야겠다, 어떤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 없이 무작정 공부만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고3 때 수능을 치르고 나서 대학에 원서를 쓰려고 오니까 무슨 과를 가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아빠가 이제 대학교 입학 책자를 얻어다 주셨거든요. 거기 이제 과를 봤습니다. 쭉 과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선생님은 이제 이과였으니까 수학보다는 과학이 좋았어요. 그리고 과학의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중에서는 생물이 제일 좋았습니다. 그래서 생물이 있는 과를 다 골라봤더니 뭐 생명과학부, 화학생물공학부, 생물교육과 뭐 이름이 비슷비슷한 과가 많더라고요. 생물학도 배우고 교육학도 배우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선생님은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모의 경제적 대물림을 끊을 수 있는 유일한 장치는 교육학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생물학도 배우고 교육학도 배우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생물교육과에 입학했습니다. 사범대학인 줄도 몰랐어요. 들어가 보니까 이제 선배님들이 너 어렸을 때부터 꿈이 교사였니? 막 물어보더라고요. 전혀 그런 쪽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당황스럽습니다. 아니 내 인생 하나도 지금 버거워 죽겠는데 어떻게 학생들의 인생을 안내하고 지도한단 말인가. 그렇게 이제 사범대학 생물교육과 입학했고 졸업을 해서 생물교사가 돼서 오늘 이 자리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생명과학부는 어느 대학에 속할까요?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이죠? 생명과학부는 자연과학대학이에요. 예, 그래서 생명과학이라는 생물학을 배우는 기초학문적인 성격이 강한 곳입니다. 뭐 물리학, 화학과 이런 것처럼. 그리고 화학생물공학부는 공대죠, 공대. 공대가 뭐냐면 어떤 이론들을 접목해서 생활에 필요한 기술들을, 그런 곳을 배우는 과예요. 그리고 생물교육과는 수학교육과, 국어교육과 마찬가지로 나오면 이제 임용고시를 봐서 중고등학교 선생님이 될 수 있는 사범대학이었습니다. 여러분 진로에 대한 고민을 미루지 마세요. 지금 공부도 중요하지만 나중에 내가 어떤 과목을 공부하고 싶다, 어떤 직업을 갖고 싶다, 그런 꿈이 있으면 그 꿈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꿈이 없으면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게 돼요.
근데 솔직히 고등학생이 명확한 꿈이라든가 나중에 장래 희망 같은 걸 명확히 설정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뭔가 좀 경험을 해봐야 그 경험 속에서 하고 싶은 것도 생기고 꿈도 정해질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지금 뭐 대한민국 수험생들은 교실에서 공부만 하고 있으니까 꿈을 잡기는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간접 경험들, 뭐 책을 읽는다거나 아니면 오늘 여러분처럼 이렇게 강의를 적극적으로 찾아서 듣는다거나 하면서 아, 세상에 이렇게 다양한 직업들이 있구나. 나는 어떤 쪽에 일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적어도 내가 어떤 과목을 공부할 때 재밌더라. 그 과목을 계속 공부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했으면 좋겠어요. 선생님도 교사라는 꿈은 없었지만 생물학을 계속 공부하다 보니까 생물교사라는 꿈을 찾았거든요. 여러분. 공부도 중요하지만 진로에 대한 고민도 같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시간 여러분을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해줄까 생각을 하다가 생물에 관한 얘기보다는 그래도 선생님 학창시절을 떠올려 봤을 때 그런 고민이 좀 중요했던 것 같아서 진로에 대한 고민을 미루지 말아라 라는 이야기로 시작해 봤습니다. 그래도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지금. 그래도 선생님은 지금 수능 봤잖아요. 아, 나 지금 수능도 안 받고. 아, 오늘은 과탐 과목, 만점 받게 해준다고 해서 왔는데요. 과탐 과목 학습법 배우러 왔는데요. 이렇게 속으로 생각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보는 수능 시간표예요. 선생님 시간표만 봐도 떨리네요. 선생님 정말 떨렸어요, 수능 보러 갔을 때. 그리고 작년에 선생님이 고3 담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3 학생들, 이제 담임했던 아이들 시험 보는 수험장에 가서 아침에 이제 손 잡아주고 초콜릿 주고 막 따뜻한 음료수 줬는데 굉장히 막 손을 벌벌벌 떨더라고요. 이게 수능이라는 게 하루 안에 결판이 나는 시험이다 보니까 실력도 중요하지만 정신력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좀 떨리는 시험인데 8시 40분에 국어 영역이 시작되는데요. 아마 시험장에는 1시간 전, 한 7시 40분까지 입시를 해야 돼요. 그리고 국어, 수학 보고 점심 먹죠. 점심 도시락 싸가야 돼요, 여러분. 왜냐하면 시험 중간엔 학교 밖으로 못 나오거든요. 그래서 왜 수능 전날이 되면 검색어 1위가 이거죠. 수능 도시락 메뉴. 이제 어머니가 최고의 도시락을 싸주고 싶어서 그렇게 점심 먹고 나서 영어, 탐구 영역 시험으로 이렇게 이런 순으로 시험을 봅니다. 여러분 탐구 영역 위치한 곳 보세요. 국수영 다음이죠, 그렇죠? 국수영에 갈기갈기 상처받아서 찢어진 마음을 안고 봐야 되는 시험입니다. 3과목 중에 한 과목이라도 못 봤어요? 그럼 머릿속에 나 영어 못 봤는데 어떡하지? 그 대학 갈 수 있을까? 이 생각이 떠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과탐 영역은요. 평소 모의고사보다 수능이 절대 잘 나올 수가 없습니다. 평소대로 나오면 잘한 거예요, 그건. 그래서 평소에 기본기를 탄탄하게 다져두는 게 중요합니다. 다른 모든 과목도 기본기가 중요하지만 탐구 영역 볼 때쯤이면 체력과 정신력이 바닥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바닥이더라도 시험을 잘 볼 수 있게 평소 실력을 탄탄히 쌓아둬야 돼요. 근데 뭐 그렇게 생각하는 학생들 있어요. 뭐 탐구 영역이야 뭐 여름방학에 2달 동안 다 바짝 공부하면 성적 올릴 수 있겠지. 아니에요. 그렇게 만만하게 생각하지 말고 좀 평소에 기본기를 좀 탄탄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학탐구는 총 몇 과목이죠? 1, 2까지 하면 8과목이죠. 물리,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1, 2에서 총 8과목 중에 몇 과목 택해서 보나요? 그렇죠. 2과목 택해서 보죠. 원 택해도 돼요. 뭐 생명과학원, 화학원 이렇게 택해도 됩니다. 근데 일부 대학에선 좀 제한을 두는 학교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어떤 대학 같은 경우에는 우리 대학에 오려면 2과목은 반드시 하나 봐야 된다 이렇게 하는 대학이 있어요. 어떤 대학은 좀 감이 오죠? 그렇죠? 그리고 또 어떤 대학은 동일 과목은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학교 있어요. 그러니까 생명과학 1, 생명과학 2는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그 단서가 그 대학마다 다르기 때문에 미리미리 자신이 어떤 대학을 가고 싶고 그 대학에서는 어떤 단서를 두고 있는지 좀 알아두는 게 필요합니다. 과탐 2과목 시험 보잖아요. 그럼 2과목에 평균 등급을 반영하는 대학이 있는가 하면 잘 본 것 하나만 인정해주는 대학도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생명과학 1은 1등급을 받았고 화학 1은 4등급을 받았다. 그럼 평균이 얼마죠? 네, 2.5등급이라고 이렇게 과탐 영역의 성적을 인정해주는 학교가 있는가 하면 잘 본 거, 너 과탐 영역 성적은 1등급이야. 한 과목만 인정해주는 학교도 있으니까요. 미리미리 그 대학의 입시 정보를 좀 얻어두는 게 필요합니다. 어떻게 얻어두면 될까요? 그렇죠. 검색. 여러분, 인터넷 자주 하잖아요. 여러분 그 컴퓨터에 즐겨찾기에 여러분이 진학하고 싶은 대학의 입학처 홈페이지를 즐겨찾기로 해놓으세요. 그래서 수시로 들어가서 아까 봤던 그 과가 어떤 과들이 있는지, 과탐은 어떤 단서를 두고 있는지 이런 좀 입시 정보도 빠르게 좀
드려주기 바랍니다. 오늘 선생님은 생명과학 선생님으로서 생명과학 과목을 좀 홍보해 보려고 합니다. 과탐 8과목 중에 생명과학 1이 선택자 수가 가장 많죠. 선택자 수가 가장 많아서 홍보하려는 것이 아니라 생명과학은 바로 우리 자신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나중에 어떤 삶을 살든 어떤 직업을 갖든 생명과학 내용을 알고 있으면 그건 분명히 여러분 삶에 도움이 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바야흐로 21세기는 생명과학의 시대입니다. 여러분은 결혼해서 아기를 낳겠죠? 그렇죠? 선생님도 아들이 한 명 있는데 지금 집에서 아빠랑 있을 거예요. 큰일 났어요. 아빠랑 있으면 막 불량식품 먹고 TV 보고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살아는 있겠죠, 그렇죠? 아들 낳았는데 그때 낳았을 때 산부인과에서 물어보더라고요. 제대혈 보관해 드릴까요?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제대혈이 뭐예요, 제대혈? 그 아기 나올 때 그 탯줄 있잖아요. 그 탯줄 속에 있는 혈액을 제대혈이라 그래요. 이 제대혈 속에는 조혈모 세포가 있어서 이걸 잘 보관해 두면 나중에 그 조혈모 세포를 분화시켜서 어떤 백혈구 같은 걸 만들어낼 수 있어요. 혈액 세포를. 그래서 혹시 이 아이가 자라다가 뭐 백혈병이나 암 같은 난치병에 걸렸을 때 그 제대혈을 이용해서 치료하자는 거죠. 줄기세포인데요. 근데 줄기세포를 이용한 그 치료 방법이 현재 완벽히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향후에 줄기세포 기술이 발전해서 난치병을 치료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가능성을 믿고 우선 보관해 두는 거예요. 저온 보관해야 되거든요. 한 10년, 15년 보관하는데 한 150만 원 정도 든다고 하네요. 어떻게 보관할까요? 그런가요? 선생님은 참고로 보관하지 않았는데 왜냐하면 선생님은 10년, 15년 후에 줄기세포를 이용한 치료도 물론 발전하겠지만 그것 말고도 획기적으로 의료기술이 발전할 거라고 믿기 때문에 보관하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나중에 이제 제대혈을 보관할 건지 말아야 될 건지 결정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예방주사도 굉장히 자주 맞히더라고요. 뭐 태어나자마자 막 2-3대 맞히고요. 2주에 한 번씩 병원에 가서 맞춰야 돼요. 이 작은 아기를 데리고서는. 근데 요새는 그 예방주사의 부작용이나 위험성에 대해서 인식하는 부모들이 많아서 우리 아이는 예방주사 안 맞힐래라고 하는 부모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예방주사 맞히면은 애가 굉장히 힘들어하거든요. 막 그날은 고열에 시달려요. 여러분 나중에 이제 결혼해서 아기를 낳을 것이고 그 아기에게 제대혈을 보관해 줄 건지 그리고 예방주사를 맞힐 건지 말 건지 결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주 보는 영화나 그 드라마의 한 장면에도 생명과학 기술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CSI 과학수사에 보면은 범죄 현장에서 혈흔이 발견되죠. 그 혈액 속에 도대체 뭐가 있길래 범인을 찾아낼 수 있는 걸까요? 뭐가 있길래? 그렇지, 유전 정보 DNA가 있기 때문에 백혈구 핵 DNA를 이용하거나 혹은 DNA는 여러분 핵 말고 미토콘드리아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토콘드리아 DNA를 분석해서 용의자것과 대조해서 범인을 찾아내는 데 쓰이죠. 이 혈흔과 마찬가지로 머리카락, 모발도 범죄 현장에서 자주 발견되는 증거품 중에 하나입니다. 그 머리카락을 이용해서 범인을 식별하기 위해서는 머리카락 끝 모근 세포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핵이 있어서 DNA 분석을 할 수 있어요. 왜 여러분 왜 드라마에 보면은 이 자식이 내 친자식이 맞는가 막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보면서 머리카락을 막 서류 봉투에 넣어서 어느 회사에 보내죠. 그때는 가위로 자른 머리카락을 보내면 안 돼요. 완전히 뽑아서 모근 세포가 있는 상태로 보내야지 DNA 분석이 가능한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자주 보는 영화나 드라마 속에서도 생명과학 지식이 나오고 있죠. 한 식품회사에서 자신의 그 콩나물이나 두부 같은 식품에 GMO 콩을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광고를 대대적으로 한 적이 있습니다. GMO가 뭔가요? 와우, 네, 훌륭하네요. 유전자 변형 생물이죠. GMO 프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전자 변형 생물이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길래 GMO 콩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대대적으로 광고를 하는 걸까요? 이렇듯 우리 생활 곳곳에는 생명과학 지식이 산재해 있고 알아야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고 알아야 더 재미나게 윤택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생명과학을 배우는 이유가 있습니다. 생명과학은 생명 그리고 과학의 합성어죠. 생명에 대해 연구하는 학문이에요. 생명이 뭔가요? 생명. 왜 유전자 변형 생물도 대답하면서 생명이란 뭔가요? 그렇죠. 살아있는 거. 그쵸. 선생님 대학교 1학년 때 시험 문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이제 대학교 입학해서 1학기 중간고사 교양생물학 1번 문제였어요. 생명이란 무엇인가 논하시오. 와, 역시 대학교는 다르구나. 논하시오. 멋지잖아요, 문제가. 그래서 선생님 살아있는 거 딱 쓰고는
그 다음에 뭘 써야 될지 모르겠다고요. 뭘 써야 될까요? 논해야 되는데 이제 생명이란 무엇인지, 살아있는 것. 또 어떤 특성이 있을까요? 생명이란. 움직인다. 물질 대사를 한다. 또 자극에 대한 반응을 보인다. 또 번식을 한다. 여러분 왜 생명과학 배울 때 제일 처음에 배웠던 내용들 있죠? 생명의 특성. 그걸 묻는 문제였었어요. 그래서 생명이란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들, 먹고 자는 그런 생리적인 현상들을 가리키는 걸 수도 있지만, 오늘 이 시간 선생님은 여러분에게 생명의 본질은 정보이다라는 말을 해보고 싶습니다. 우리 몸속에 저장된 유전자, 아데닌, 티민, 구아닌, 사이토신으로 이루어진 DNA 정보가 우리 바로 생명의 본질이고, 이 DNA 정보대로 특정 단백질이 합성되고, 그 특정 단백질이 모여 또 다른 기능을 하는 단백질이 합성되는 등 우리 몸은 굉장히 복잡한 네트워크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 네트워크를 통해서 DNA 정보가 흐르고 있죠. 그게 생명 현상입니다. 사람의 눈동자 색깔이 무슨 색일지, 머리카락이 곱슬일지 직모일지, 그리고 혈액형이 A형일지 O형일지를 결정하는 모든 유전 정보는 DNA 속에 있어요. DNA에 있는 정보대로 특정 단백질이 합성되고, 그 단백질이 사람마다 다르게 합성되기 때문에 사람마다 다른 형질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생명은 정보이고, 그 모든 정보는 어디에 담겨 있다? DNA에 담겨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DNA에 대해서 조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얘기하기 전에 DNA가 뭔지 먼저 살펴봐야겠죠? 여러분 이 그림은 뭔가요? 그렇죠. 세포죠. 우리 많이 보는 그림이죠. 중학교 생물이든 고등학교 생물이든 대학교 생명과학이든 모두 다 세포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은 수많은 세포로 구성되어 있고, 그 세포들에 대해서 알아야만, 그 세포 내에서 일어나는 일을 이해해야만 우리 몸의 생명활동들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포 속에는 어떤 세포 소기관이 있나요? 세포 속에는 미토콘드리아, 그렇죠. 미토콘드리아보다 더 먼저 나와야 되는 게 있는데, 그렇죠. 핵, 미토콘드리아, 또 소포체, 좋습니다. 또 어디서 들렸는데 지금 리보솜. 리보솜은 어떤 세포 소기관인가요? 그렇지, 단백질 합성. 네, 생명과학 선택자들이네요. 단백질 합성하는 세포 소기관 리보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생명활동의 중심이라고 하면은 뭘 얘기할 수 있을까요? 핵을 얘기할 수 있겠죠. 이게 바로 세포의 핵입니다. 핵. 생명활동에 필요한 모든 정보가 이 핵 안에 들어있습니다. 자, 우리 핵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핵은 막혀 있는 게 아니에요. 외막, 내막, 이중막인데요. 핵공이라는 구멍이 있습니다. 그 구멍을 통해서 어떤 물질들이 이동을 해요. 우리 세포도 완전히 막혀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세포는 물론 세포막으로 둘러싸여 있지만 주변 세포와 물질이 드나들면서 정보를 주고받고 있죠. 우리 생명체는 각각의 세포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모여서 시스템적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핵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핵 안에는 뭐가 있죠? 염색체가 있습니다. 사람의 체세포 속에는 46개의 염색체가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세포 속에 핵이 하나씩 있고 그 핵 속에 46개의 염색체가 각각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이거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선생님은 중학교 때 어떻게 이해했냐면, 세포 속에 핵이 하나씩 있고 이 핵 속에 염색체가 하나씩 있나 보다. 그래서 그런 세포가 46종류가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정말. 아니, 상상이 돼요? 이 작은 세포 안에 그 핵 속에 46개의 염색체가 다 들어있다니.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체세포 하나를 떼어내면요, 그 핵 속에는 46개의 염색체, 즉 여러분의 모든 형질을 결정한 유전 정보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세포 단 하나만으로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인간 복제의 원리죠. 이론적으로 가능합니다. 하나의 체세포에도 모든 유전자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염색체는 뭘로 구성되냐? 이 염색체는 DNA와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DNA와 히스톤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죠. 그런데 예전에 이제 과학자들은 유전 정보가 DNA에 있는지 아니면 단백질에 있는지조차 몰랐다 그래요. 왜냐하면 단백질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나와 너의 차이는 단백질이 합성되고 합성되지 않고의 차이거든요. 합성되는 단백질의 차이거든요. 그래서 유전 물질이 단백질일 것이다 라고 믿는 과학자들이 오히려 더 많았다 그래요. 그도 그럴 것이, 단백질은 뭘로 구성되어 있죠? 단백질의 기본 단위. 그렇죠. 아미노산. 아미노산이 몇 종류인지 아나요?
맞아요. 20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단백질은 20가지 아미노산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리고 DNA는 아데닌, 티민, 구아닌, 사이토신이라는 염기 4종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지구상에 이렇게 많은 생물들, 그리고 사람마다 이렇게 다양한 형질을 갖게 하는데 4가지 암호로 충분하겠냐? 너무 부족하지 않을까? 최소 20가지는 있어야 다양한 조합을 만들 수 있고, 그래야 이렇게 다양한 생물들이 만들어지지 않을까라고 해서 유전물질은 단백질일 것이다 라고 믿는 과학자들이 많았다 그래요. 그 믿음을 깨는 실험들이 나왔고, 현재는 유전물질이 DNA다라고 모든 과학자들이 인정하고 있죠. 오늘의 주제입니다. DNA. DNA는 이렇게 이중나선 형태로 생겼죠. 언젠가 이제 스승의 날 때 학생들이 이제 롤링페이퍼를 써서 선생님한테 줬는데, 생명의 어머니라고 하기엔 좀 그랬나 봐요. 나이가 좀 어리니까. 그래서 생명의 누나 막 이러면서 옆에다 DNA 이중나선 구조 그려서 줬더라고요. 선생님 감동받았는데 DNA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 기본 구조를 보면은 DNA 기본 단위는 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해서 인산당 염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 표정이 점점 굳어갑니다. DNA 기본 단위가 뭐라고요? 뉴클레오타이드. 어렵지 않아요. 인산당 염기. 일종의 화학물질이에요. 분석을 해보면 여기에는 탄소, 수소, 산소, 질소, 인 같은 원소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도 결국 분해해보면 화학적인 물질이에요. 그래서 우리 몸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몸을 좀 화학적인 학문 측면에서 접근해보자. 분자적인 수준에서 이해해보자라는 학문이 있습니다. 생물과 뭐의 융합일까요? 화학의 융합이겠죠. 생물과 화학을 합치면 뭘까요? 생화학이에요. 그게 생화학. 대학교 가면 배울 거예요. 대학생 배우고 있죠, 생화학. 안 배우고, 물리 전공하네. 자영어. 네. 생화학. 여러분 시대는요, 한 학문만 판다고 해서 성공하기 힘들어요. 2-3과목을 융합해서, 지금은 융합의 시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생물학만 파겠다는 생각은 버리고, 생물학에서 화학의 지식을 접목할 수 있는 거, 물리학을 접목할 수 있는 거, 미술을 접목할 수 있는 거, 그런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있어야만 성공할 수 있어요. 어쨌든 DNA의 기본 단위는 뭐다? 뉴클레오타이드다. 뉴클레오타이드는 인산당 염기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바로 이 염기에 4가지 종류가 있는 겁니다. 아데닌, 티민, 구아닌, 사이토신, 줄여서 ATGC, 이렇게 4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배열 순서가 ATTGC인데 어떤 사람은 TTTGC다. 그러면 그 사람과 나의 눈동자 색깔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정리하자면 생명은 정보이고, 그 정보는 모두 어디 속에 담겨 있다? DNA 이중나선 속에 담겨 있다. 다시 말하자면, 더 자세히 얘기하자면 DNA에 있는 염기의 배열 순서가 바로 생명의 정보이다라는 겁니다. 네, 좀 지겨워질 때쯤 됐으니까 영화 얘기 한번 하죠. 가타카라는 영화 혹시 들어본 적 있나요? 못 들어봤나요? 이게 1997년에 나온 영화예요. 굉장히 오래됐죠? 그래서 막 채널 돌리다 보면 오래된 영화 해서 막 나와요. 근데 선생님 정말 추천하는 영화입니다. 생명과학의 내용을 굉장히 잘 담고 있는데, 이 가타카라는 영화 제목을 보세요. GATTACA. 우리 방금 배웠던 아데닌, 티민, 구아닌, 사이토신의 염기 배열을 그냥 조합한 거예요. 염기 순서. 이게 무슨 뜻이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만큼 사람의 형질은 DNA 염기 배열 순서가 결정을 하고, 모든 생명의 정보는 DNA 염기 배열 순서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잘 조작해서 염기 배열 순서를 바꿔주면 우리가 원하는 그 형질을 가지는 아이를 태어날 수 있게 한다는 거죠. 맞춤형 아기가 가능하다. 그런 미래 사회가 온다면 이 DNA 염기 서열 차이가 바로 신분의 차이가 될 것이다. 그런 미래 사회를 가정한 영화입니다. 영화 얘기 잠깐 해볼게요. 영화 주인공은 이제 빈센트입니다. 이 빈센트는 엄마 아빠의 사랑으로 자연 임신으로 태어나요. 근데 이 빈센트는 태어나자마자 이제 산부인과에서 발바닥에서 피 한 방울을 뽑아가지고 딱 분석해줍니다. DNA를. 피를 뽑았으면 그 안에 뭐가 있을까요? 그 유전종 어디 들어있을까요? DNA 어디 들어있을까요? 혈액 속 어디? 그렇지. 적혈구는 아닐 거예요. 왜냐면 적혈구는 성숙하면 핵이 사라지잖아요. 그쵸? 백혈구의 핵 속에 DNA를 분석해서 이 빈센트의 정보를 쭉 읊어줍니다. 심장 질환에 걸릴 확률 몇 %, 우울증에 걸릴 확률 몇 %, 탈모가 진행될 확률 몇 %, 마지막은 딱 이걸로 끝나죠. 예상 수명 30.2세. 이렇게. 무서운 시대죠. 이 빈센트를 낳고 나서 이제 부모는 안 되겠다. 둘째는 맞춤형 아기로 낳아야겠다. 결정을 하고 병원에 찾아가서 난자랑
정자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인공 수정으로 수정란을 몇 개 만든 후에 그 중에서 하나를 고른 후 완벽하게 염기서열을 바꿔줘요. 그렇게 해서 태어난 동생 안토는 매우 좋은 시력, 매우 우수한 형질들을 갖고 태어나죠. 이 동생에 비해서 빈센트 형은 키도 작고 감기도 잘 걸려요. 그리고 안경도 쓰고 유치원 입학도 거부당합니다. 왜? 감기를 옮길 수 있다는 이유로. 보험 가입도 거부당합니다. 그렇죠. 보험을 들어줄 이유가 없죠. 질병에 걸릴 확률이 그렇게 높은데. 이 빈센트의 꿈은 우주비행사였는데요. 우주비행사가 되기 위해서는 가타카라는 우주인 양성기관에 들어가야 돼요. 근데 가타카 면접에 통과할 수 있을까요? 못하겠죠. 거기 면접은 여러분 생각하듯이 1대1 그런 인터뷰가 아닙니다. 소변검사, 혈액검사예요. 이런 시대에서는. 그러니까 이 유전자 차이가 신분의 차이를 불러올 수 있다는 그런 사회를 가정하여 그린 영화인데요. 빈센트는 어떻게 우주 비행사 될 수 있을까요? 궁금하죠? 영화를 꼭 찾아보시길. 여기까지 하고 다시 내용으로 들어와서 모든 생명의 정보는 어디 담겨 있다? DNA에 담겨 있다. 그 DNA는 정보에 따라서 특정 단백질이 합성되고 어떤 단백질이 합성되냐에 따라서 눈동자 색깔, 혈액형 같은 사람의 형질이 결정됩니다. 그러나 DNA로부터 바로 단백질이 합성되진 않아요. DNA와 단백질을 연결해주는 매개체가 있습니다. 뭘까요? RNA입니다. RNA. 그래서 핵 안에서 DNA가 RNA로 바뀐 후 이 RNA가 핵 밖을 빠져나와서 세포질 리보솜에서 단백질이 합성됩니다. DNA가 RNA가 되는 과정을 전사, 진핵생물의 경우에는 핵 안에서 이 일이 일어나죠. 그리고 이 RNA는 이제 핵공을 빠져나와서 핵 밖의 세포질의 리보솜에서 RNA로부터 단백질이 합성돼요. 이 과정을 번역이라 그래요. 인간뿐만 아니라 지구상의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는 이 순서대로 유전 정보가 전달되고 있어요. 굉장히 심플하죠, 여러분. 여러분 유명한 과학적 이론일수록 심플해야 돼요. 굉장히 심플하죠, 그렇죠? 이게 바로 유전 정보의 중심 원리, 센트럴 도그마라고 합니다. 멋지죠? 자, 멋진데 이 DNA 구조를 밝힌 사람이 있습니다. 1953년 왓슨과 크릭은 네이처에 논문을 기재합니다. 디옥시리보헥산의 구조, DNA의 구조라는 제목이에요. 논문 길이가 A4 용지 2쪽도 안 된다 그래요. 굉장히 좀 짧은 논문이지만 엄청나게 이슈화되었던 논문이죠. 유명한 논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 논문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DNA 구조를 밝히고자 한다. 이 구조는 새로운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데 생물학적으로 매우 의미심장하다. 이런 문장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혹자는 이 왓슨과 크릭보다도 이 이전에 여러 과학자들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이중나선 구조를 밝힐 수 있었다고 얘기해요. 특히 프랭클린이라는 여성 과학자가 한 역할이 매우 컸는데 그 여성 과학자는 이 DNA X선 회절 사진을 찍는데 성공을 해요. 그래서 이 사진을 어떻게 하다가 연구실에 놀러 갔다가 엿보게 되고 거기서부터 아이디어를 확 얻어서 이 왓슨과 크릭이 DNA는 이렇게 이중나선 형태로 생겼다라는 걸 논문으로 발표할 수 있었다 그래요. 왓슨과 크릭은 DNA 이중나선 구조를 밝혔다는 연구 업적을 인정받아서 노벨상을 공동 수상합니다. 프랭클린도 노벨상을 받아 마땅하지만 이 여성 과학자는 37세라는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나죠. 그리고 노벨상은 죽은 사람에겐 줄 수 없죠. 그래서 받지 못해서 DNA에서 꼭 언급하고 싶은 과학자 중에 한 명입니다. 왓슨과 크릭의 그 논문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은 DNA는 이렇게 이중나선 형태로 되어 있다. 자, 문제 내볼게요. 아까 선생님이 DNA의 기본 단위는 뭐라고 했죠? 그렇죠. 기억하고 있네요. 뉴클레오타이드는 뭘로 되어 있어요? 인산, 당, 염기. 그럼 여기에서 인산, 당, 염기가 어딨냐? 이쪽 바깥 골격에 인산, 당 골격이 있어요. 바깥쪽에 위치하고 안쪽에 염기가 있습니다. 염기는 몇 종류 있다 그랬죠? 4종류 뭐? 아데닌, 티민, 구아닌, 사이토신이 이 안쪽에 있는데 항상 아데닌은 티민하고만, 구아닌은 사이토신하고만 결합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 물질의 구조상 아데닌과 티민은 2개의 수소결합, 구아닌과 사이토신은 3개의 수소결합으로 결합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약간 화학적인 부분이에요. 어쨌든 항상 아데닌은 티민하고만, 구아닌은 사이토신하고만 결합하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가닥이 서로 상보적으로 염기쌍을 형성하면서 두 가닥이 이렇게 붙어 있고 이것이 오름나사 방향으로 꼬여 있다라는 이중나선 구조를 밝혔죠. 문제, 다음 그림 넘어가서 다시 문제. 아데닌은 항상 누구와?
티민과 그렇지 구아닌은 사이토신과 오늘 수업을 따라오려면 그건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아데닌은 항상 티민과 구아닌은 사이토신과 결합을 한다는 겁니다. 자, DNA에 대해서 알아봤으니까 이 DNA로부터 특정 형질이 발현되는 과정 한번 살펴보죠. DNA로부터 바로 단백질이 합성되진 않는다 그랬어요. DNA와 단백질을 연결시켜주는 매개체가 뭐라 그랬죠? 그렇죠. RNA라 그랬죠. DNA로부터 RNA가 만들어지는 과정도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우선 DNA 이중나선이 끊겨요. 그래서 단일 가닥이 노출이 됩니다. 그럼 거기에 이제 염기가 순서대로 있겠죠. 뭐 AA, TT 뭐 이렇게 있었다라고 합시다. 그럼 아데닌과 상부적인 건 뭐죠? 그렇죠. 티민을 갖는 RNA 뉴클레오타이드가 와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잠깐 RNA도 DNA처럼 뉴클레오타이드로 되어 있는데 DNA 염기는 네 가지였어요. 뭐? 아데닌, 티민, 구아닌, 사이토신. RNA 염기는 이 중에서 티민이 없습니다. 티민 대신에 유라실이 있어요. 유라고 표현한 유라실이 있어요. 그럼 RNA 염기는 뭐뭐 있을까요? 아데닌, 유라실, 구아닌, 사이토신.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DNA의 염기가 구아닌이다. 그러면 걔와 상부적인 건 뭐죠? 그렇지. 사이토신을 갖는 RNA 뉴클레오타이드가 오는 거예요. DNA 염기가 티민이다. 티민과 상부적인 게 뭐죠? 아데닌. 그렇지. 아데닌을 갖는 RNA 뉴클레오타이드가 와요. DNA 염기가 아데닌이다. 그러면 티민이 없다고요. RNA는. 누가 와요? 유라실을 갖는 RNA 뉴클레오타이드가 와요. 이런 식으로 RNA 뉴클레오타이드가 연결되면 긴 하나의 가닥이 생기겠죠? 그게 RNA입니다. 그 과정을 전사라고 하고, 전사는 어디에서 일어나냐? 진핵생물의 경우 핵 안에서 일어나요. 알겠죠? 그럼 우리 전사 과정 한번 연습해 볼까요? 아까 그 영화 제목이 뭐였죠? 가타카였어요. 그럼 DNA 염기서열이 GA, TTA, CA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전사되는 RNA 염기서열 한번 선생님 가려볼게요. 자, G와 상부적인 거 뭐죠? 사이토신. A와 상부적인 거? 티민 없다 그랬죠. 유라실. T와 상부적인 거? 아데닌. 그렇지. T와 상부적인 거? 아데닌. 그 다음 유라실. 그 다음 구아닌. 그 다음 유라실. 티민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RNA가 합성된다는 거죠. 알겠죠? 모든 비밀은 여기 있어요. 그렇게 합성된 RNA는 이제 핵 밖을 나갑니다. 뭐를 통해서? 핵공을 통해서. 기억하는 사람 있네요. 핵공이에요. 여기 지금 뚫린 이 구멍이 핵공입니다. 핵공을 통해서 핵 밖으로 빠져나가요. 그래서 이 RNA에 있는 정보대로 세포질 어디에서 단백질이 합성될까요? 리보솜에서 단백질이 합성되는 거예요. 이렇게 DNA의 정보를 핵 밖으로 전달해준다라는 의미에서 이 RNA를 전달자 RNA, 영어로는 메신저 RNA라고 합니다. 메신저 알죠, 여러분? 그래서 DNA 정보를 전달한다. 그래서 메신저 RNA라고 하고 영어로 mRNA라고 씁니다. 자, 이 과정이 왜 일어나는지 좀 생각을 해보자면 모든 중요한 정보는 DNA에 있어요. 근데 그 DNA를 핵 밖에 꺼내서 단백질을 만들었다가 다시 핵 안에 넣었다가 그러다 보면 정보가 이상해질 수 있겠죠. 손실될 수 있겠죠. 그래서 우선 DNA의 복사본을 만들어서 핵 밖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그 DNA 복사본이 뭐다? RNA라는 거죠. mRNA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mRNA에 있는 정보대로 리보솜에서 단백질이 합성됩니다. 이제 과학자들의 질문은 이거예요. 어떻게 mRNA의 정보대로 특정 아미노산이 와서 특정한 단백질이 합성될까? 이게 이제 질문입니다. 여기서 이제 mRNA에 이렇게 서열이 있다고 할 때 만약에 mRNA 염기 하나가 아미노산 하나를 지정한다면 mRNA 염기는 몇 종류 있죠? 벌써 까먹었어요. 몇 종류 있죠? 네 종류 있죠. 뭐? 아데닌, 유라실, 구아닌, 사이토신. 그럼 이것이 각각 특정 아미노산을 지정한다면 총 몇 개의 아미노산을 지정할 수 있을까요? 4개밖에 안 되겠죠. 얘가 뭐 이렇게 해서 4종류의 아미노산밖에 못 만들어요. 아미노산은 몇 종류? 20종류. 아직 부족하죠? 그러면 mRNA 염기 2개가 하나의 단위가 돼서 하나의 아미노산을 지정한다고 해봅시다. 조금 어려워지죠? 자, mRNA 염기 2개라면 여기 올 수 있는 염기 4가지, 여기 올 수 있는 염기 4가지니까 조합이 몇 조합이 나올까요? 그렇죠. 훌륭하네요, 이과생들. 16조합이 나오죠? 그러면 16개의 암호로 20개의 아미노산 만들 수 있을까요? 아직 부족하죠. 4개가 부족하죠. 그래서 아마 최소 3개가 하나의 단위가 되어서 하나의 아미노산을 지정하지 않을까라는 아이디어가 있었고, 실제 mRNA 염기 3개가 하나의 아미노산을 지정하죠. 이 mRNA 염기 3개를 합쳐서 코돈이라고 합니다. 코돈. 그럼 코돈은 총 몇 개일까요?
세 자리예요. mRNA 염기 3개라고요. 그럼 4 곱하기 4 곱하기 4니까 몇 가지 코돈이 있을까요? 그렇지, 64가지의 코돈이 있어요. 이 세상에는. 그래서 니런버그라는 과학자는 이런 실험을 했다 그래요. 유라실로만 구성된 인공 mRNA를 합성했어요. 그 다음에 얘를 시험관 안에 넣어주고 단백질 합성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넣어줬습니다. 단백질 합성이 일어나는 장소가 어디죠? 그래, 리보솜도 넣어주고, 그 다음에 뭐 힘도 필요할 테니까 ATP도 넣어주고, 각종 효소도 넣어주고, 20가지 아미노산을 모두 넣어줬어요. 아무튼 필요한 물질을 다 넣어줬어요. 단백질 합성계 속에 넣었어요. 그랬더니 특정 폴리펩타이드, 특정 단백질이 합성되는데 이 단백질은 모두 페닐알라닌으로만 구성된 단백질이 합성됐어요. 그렇다면 결론, 이 코돈 UUU는 어떤 아미노산을 불러온다? 페닐알라닌이라는 아미노산을 지정한다는 거죠. 니런버그는 이 공로, 이 실험을 인정받아서 노벨상을 탑니다. 니런버그 이후 많은 과학자들의 노력으로 현재 유전 암호가 모두 해독됐습니다. 멋지죠? 여러분, 생명과학을 자꾸 암기하는 과목이다, 머리가 안 좋아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생명과학에도 이런 표가 있어요. 나 이런 거 보면 너무 멋지더라고요, 여러분. 자, 이건 어떻게 보는 거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염기예요. mRNA에. 그래서 만약에 mRNA 염기 서열이 UUU다. 그럼 찾아봅시다. UUU 뭐라고 써 있어요? 페닐알라닌이라는 아미노산이 온다는 거죠. 만약에 mRNA 염기 서열이 AAA이다. 한번 찾아볼까요? AAA를 찾으면 뭐라고 써 있어요? 라이신이라는 아미노산이 온다는 거죠. 다 밝혀져 있습니다. 여기 잘 보면요. 이 칸은 몇 칸일까요? 코돈이 아까 몇 개랬죠? 64개. 여기 4칸, 4칸, 4칸이니까 이 안은 모두 64칸이에요. 64개의 코돈 중에 이 3개는 지금 종결 코돈입니다. 아미노산이 오지 않아요. UAA, UAG, UGA는, UAA, 이거 잘못 나왔네요. UAA, UGA, UAG는 종결 코돈으로서 더 이상 아미노산이 오지 않아서 번역을 끝나게 한다. 단백질 합성을 종결하게 한다. 그래서 종결 코돈이에요. 그럼 64개 중에서 3개를 빼면 코돈은 몇 개 남을까요? 61개의 코돈이 20개의 아미노산을 지정하겠죠. 그러니까 1대1 대응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의 아미노산을 지정하는 코돈은 여러 개일 수 있다는 말이에요. 봐보세요. 지금 페닐알라닌을 지정하는 코돈은 UUU 말고 UUC도 있죠. 그렇게 하나의 아미노산을 지정하는 코돈은 여러 개일 수 있어요. 근데 이 말을 좀 오해하지 말 것이, 하나의 코돈이 하나 이상의 아미노산을 지정하기도 한다. 이 말은 맞을까요? 틀릴까요? 그건 틀려요. UUU가 페닐알라닌이나 세린, 다른 동시에 2가지 아미노산을 지정하진 않아요. 하나의 코돈은 하나의 아미노산만 지정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유전 암호표가 밝혀졌습니다. 선생님, 지금 EBS에서 생명과학2 수업을 하고 있는데 수능 특강 생명과학2에서 가져온 그림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해할 수 있어요. 자, 봅시다. DNA는 어디 속에 있다 그랬죠? 핵 안에 있어요. 만약에 DNA 염기 서열이 AAA, CCG, GCA, AAA였다. 그러면 이것과 상보적인 염기를 갖는 RNA 뉴클레오타이드들이 와서 RNA가 합성됩니다. DNA로부터 mRNA를 만드는 과정을 뭐라고 한다? 전사라고 해요. 예를 들면 A가 있었어요. 그럼 뭐가 와야 돼요? 그렇지, 기억하고 있네요. 티민은 없죠, RNA에. 그래서 유라실, 그 다음 사이토신이 왔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구아닌, 이런 식으로 온다는 거죠. 그래서 mRNA 염기 3개가 하나의 아미노산을 지정한다고요. mRNA 염기 3개를 뭐라고 한다? 코돈이라고 한다요. 방금 우리가 본 표가 유전 암호표이기도 하지만 코돈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mRNA는 이제 핵 밖을 빠져나와서 이 mRNA에 있는 정보대로 특정 아미노산이 와서 아미노산 사이에 펩타이드 결합이 생기면서 단백질, 즉 폴리펩타이드가 만들어지죠. 이 mRNA로부터 폴리펩타이드를 만드는 과정은 번역은 어디서 일어날까요? 그렇지, 리보솜. 리보솜은 핵 안에 있나요? 아니죠. 핵 밖에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정리하자면 우리 생명의 모든 정보는 DNA 속에 있고 DNA 염기 배열 순서가 중요한데 그것으로 바로 단백질을 만들진 않고 핵 안에서 우선 DNA 복사본 뭘 만든 다음에 mRNA를 만든 다음에 이게 핵공을 통해 세포질 리보솜으로 가서 그 mRNA에 있는 유전 정보대로 특정 아미노산이 와서 단백질이 합성된다는 거죠. 만약에 mRNA 염기 서열이 다르면 다가오는 아미노산이 다르고 아미노산의 종류와 배열 순서가 달라지면 그건 다른 종류의 단백질이에요. 나와 너의 차이는 합성되는 단백질의 차이인데 이 합성되는 단백질의 차이는 왜 오냐? mRNA 염기 서열의 차이예요. 그러면 mRNA 염기 서열은 왜 차이가 났을까요?
그렇지. DNA 염기 서열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선생님이 생명의 정보는 모두 DNA에 담겨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도 역시 선생님 수능 특강 문제에서 따온 그림인데요. 어떤 범죄 현장에서 혈흔이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그 혈액 DNA를 분석해서 이 증거를 얻었습니다. 이런 걸 이제 DNA 지문 분석이라고 하는데요. 우선 이 기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기영동이라는 걸 이해를 해야 돼요. 전기영동. 그게 뭐냐면 DNA는 염기서열이란 말이에요. DNA 염기서열을 어떤 특정 제한 요소를 처리하면은 잘려요. 그래서 짧은 DNA, 긴 DNA가 있을 때 얘를 전기장 속에 넣으면 DNA는 정기적으로 음전화를 띱니다. 왜냐? DNA 기본 단위가 뭐라 그랬죠? 뉴클레오타이드. 아까는 크게 대답하더니 뉴클레오타이드. 뉴클레오타이드는 뭘로 되어 있어요? 인산, 당, 염기. 그중에 인산이 음전하거든요. 그래서 전기장을 걸어주면 플러스 극 쪽으로 가려는 성질이 있습니다. 짧은 DNA랑 긴 DNA 중에 누가 더 빨리 내려갈까요? 짧은 애가 빨리 내려가요. 왜냐면 그 사이사이를 잘 통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짧은 DNA는 이만큼 내려간 거고 이쪽은 제일 긴 DNA라 천천히 내려간 거예요. 이렇게 DNA 그 절편의 길이에 따라 이동 속도가 달라서 이렇게 DNA 띠가 나타나는 걸 DNA 지문이라고 합니다. 근데 사람마다 염기서열이 다르고 제한 요소를 처리했을 때 잘리는 조각의 수가 그리고 잘리는 그 DNA 크기가 사람마다 다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전기영동을 했을 때 사람마다 이렇게 나타나는 띠의 위치가 달라요. 마치 지문을 가지고 사람을 구별할 수 있듯이 이 DNA 띠를 가지고서는 사람 구분이 가능하다. 이것을 DNA 지문이라고 합니다. DNA 핑거프린트라고 해요. 그래서 범죄 현장에서 혈흔이 발견되었고 그 혈액 속에서부터 이 증거 DNA 지문을 얻었어요. 그리고 죽은 사람, 희생자의 DNA 지문도 얻었는데 지금 보면 희생자의 DNA 지문에 이 띠가 있는데 증거엔 없죠. 그렇다는 얘기는 이 증거에는 죽은 사람의 혈액이 없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혈액이 한 방울이라도 들어가 있으면 백혈구가 하나 있겠죠. 아까 얘기했지만 사람의 모든 체세포, 하나의 체세포 속에도 모든 유전자는 다 들어있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한 방울이라도 있으면 백혈구 하나라도 있었을 것이고 세포가 하나라도 있었으면 유전자를 모두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이 희생자의 DNA 절편이 증거 속에 나타났어야 돼요. 모두 다. 근데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증거는 죽은 사람의 DNA가 아니라 범인의 DNA라고 말할 수 있고 그 사건 현장 주변에 있던 유력한 용의자 A, B, C 3명의 DNA 샘플을 얻어서 DNA 지문을 분석을 했습니다. 자, 용의자 A, B, C 중에서 범인은 누굴까요? 그렇죠. 증거와 DNA 지문이 완벽히 일치하죠. 용의자 A가 범인일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용의자 A가 사건 당일날 뭘 했는지 알리바이를 이제 조사를 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이제 과학 수사예요. 미국에서는 한 13개 지역의 그 DNA를 조사해서 염기 서열이 같다면 그 사람을 범인으로 해도 좋다라는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게 있습니다. 13개 DNA 구역이 모두 똑같을 확률은 10의 마이너스 9승, 100억 분의 1인데 이 지구의 인류가 70억이니까 똑같은 사람이 또 있다고 할 수 없죠. 그래서 재판에서 증거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그렇습니다. 생명은 정보이고 그 정보는 모두 DNA 이중나선 속에 있다고요. 그런데 그 DNA 염기서열 차이 때문에 나와 너의 차이가 생긴다는 겁니다. 왜 나는 질병에 걸리고 너는 걸리지 않냐? 염기서열 차이예요. 그래서 우리가 DNA 염기서열을 밝히고 분석할 수 있으면 나와 너의 차이가 왜 생기는지, 질병은 왜 걸리는지 이런 질병의 원인들을 파악할 수 있고 개인 맞춤형 치료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내 자식이 맞는지 친자도 확인할 수 있고 범인을 판별하는 데도 DNA 정보가 사용되는 거죠. 이 정도 됐으면 이제 아까 봤던 그 영화 가타카 속에 맞춤형 아기가 그렇게 불가능한 얘기만은 아니라는 걸 좀 감을 잡았을 거예요, 여러분. DNA 염기서열을 조작하면 되죠. 우리가 인간의 모든 유전자를 분석하고 하나하나에 대해 아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합쳐놨을 때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몸을 좀 시스템적으로 종합적인 측면에서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만큼 생명과학 지식이 발달하면 그 어느 때가 됐든 맞춤형 아기가 가능한 시대가 올 거예요. 부모가 원하는 머리카락 색깔, 부모가 원하는 체격을 갖춘 아이를 만들 수 있게 해주는 회사가 속속 등장하겠죠. 불가능할까요?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선생님은. 그리고 여러분 요새 그 체외수정 시험관 아기 있잖아요. 이것도 한때 논란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아니 여성의 몸만이 아니라 시험관에서 난자랑 정자를 수정시켜서 수정란을 만든다고? 야 그건 신의 영역을 침범하는 거 아니야? 이런 논란이 많았다 그래요. 근데 지금 누가 체외수정이나 시험관 아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죠. 어떤 기술이 확실히 신뢰할 만하고 사람들에게 확실히 이점이 있다면 그 시기가 언제가 됐든 그 기술을 받아들이게 되어 있어요. 그런 시대에서 여러분은 살아가게 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생명과학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맞춤형 아기는 아니지만 이미 맞춤형 동물, 식물은 속속 개발되고 있죠. 예를 들면 무르지 않는 토마토. 토마토가 무르지 않으면 뭐가 좋을까요? 맛이 좋은 것보다 무르지 않으면 그렇지. 오래 보관할 수 있고 멀리까지 이동할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무르지 않게 하는 유전자를 인공적으로 삽입하는 거예요. 무르지 않는 토마토. 제초제 저항성 콩. 제초제 저항성 유전자를 콩의 유전자 속에 삽입하면 농약을 아무리 뿌려도 그 콩은 해를 입지 않고 쑥쑥 자랍니다. 그리고 비타민이 강화된 벼. 이런 것들이 이미 만들어지고 있고 동물의 예를 들어볼게요. 사람의 모유 성분이 포함된 젖을 생산하는 젖소. 사람의 항응고 단백질을 생산하는 염소, 그리고 빠르게 자라는 슈퍼 연어 등이 이미 만들어져 있어요. 말하자면 맞춤형 식물 동물이죠. 이것을 바로 GMO라고 합니다. 유전자 변형 생물. 인간에게 어떤 이점을 준다는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졌을지 모르나 이 GMO를 사람이나 가축이 먹었을 때 어떤 영향을 줄지, 다른 생태계에 다른 생명체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 아무도 실험해보지 않았다는 데서, 그 영향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래서 생태계를 교란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GMO는 계속 안정성 논란을 받고 있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 생명은 뭐다? 정보다. 그리고 그 정보는 모두 어디 속에 있다? DNA에 있다. 특히 DNA 염기 배열 순서가 특정 단백질을 합성되지 않게 하기 때문에 그것이 너와 나의 차이를 유발하는 거예요. 왜 너는 머리카락이 직모고 나는 곱슬이냐? DNA 염기 서열의 차이라는 거죠. 그래서 생명과학을 배우면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더 깊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알면 사랑한다는 말이 있죠. 여러분은 생명과학을 배워서 여러분 자신을 알고 옆에 있는 친구를 알면 앞으로 더 사랑하면서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생명과학을 배우는 이유가 있습니다. 선생님 강의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생물원을 지금 학교에 배우고 있는데 얼마 전에 배운 내용이랑 또 새로 알려주신 내용이랑 같이 접목해서 되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잘 이해할 수 있었고 생물원에 대해서 이제 탐구 과목을 선정해서 더 많이 공부하고 싶다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저는 고1로서 아직 과탐을 선택을 안 해가지고 저 선택에 그러한 어떠한 정확하게 선택을 하기 위해서 이 강의를 들으러 왔고요. 그리고 생명과학을 원래 이렇게 중점으로 두고 강의를 들어왔는데 더 확신이 가지게 되었던 강의였던 것 같습니다. 전준쌤 사랑해요. He smiled.